자, 오늘은 이제 중단원이 바뀌어서 이 시공간과 에너지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열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일반 상대성 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가장 행복한 상상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등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50쪽에서 54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가속 좌표계 개념을 이용하여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속 좌표계와 관성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하는 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좌표계가 되겠고요. 이때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좌표계는 보통 엘리베이터라든지 우주선, 버스, 지구 이런 것들이 좌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속 좌표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버스나 가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이 가속 좌표계가 되겠고요. 이 가속 좌표계를 다른 말로 관성 좌표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비관성 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관성 좌표계, 가속 좌표계에서는 어떤 가상의 힘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경험하는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성력을 가상의 힘 혹은 가짜 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시를 드는 관성력들을 다 살펴보면 그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의하면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관성력은 반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가상의 힘 혹은 가짜 힘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데요. 이 관성력의 크기는 그 가속 좌표계에 있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를 곱하는데 그 방향은 그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때 요 A는 계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속 운동하는 버스가 있다면 그 버스의 가속도가 요 A가 되겠고요. 가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요 A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물체가 받는 관성력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그 물체의 질량과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곱을 크기로 하는 그런 관성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좌표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이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할 때 이 관성력도 같이 포함해서 표시를 하면 그 계 내에서 그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성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엘리베이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을 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 가속하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1층에서 이제 타가지고 10층을 눌러서 출발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아래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가속도가 위쪽인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10층에서 타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1층에서 이제 멈추기 직전 있죠. 그때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속력이 감소하죠.
그럼 이 두 경우 모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체중계의 눈금이 이때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무게가 좀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죠. 자, 요 상황을 그 엘리베이터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관찰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이 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요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쪽으로 가속도 A인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얘가 가속도 운동하고 있네, 가속 운동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죠. 얘는 이제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정지해 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요 관찰자가 본 요 사람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꼴 F를 써서 이 사람의 운동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있죠. 얘는 질량이, 이 녀석의 운동 방정식을 써보는 겁니다. 얘는 질량이 M이고요. 잠시만요. 한 줄 밑에 적을게요. 힘을 표시해야 돼서. 질량이 M이고요. 가속도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A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를 하면 되는데, 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mg 이렇게 되겠고요.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체중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체중계하고 요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미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때 요 사람에게 작용하는 수직 항력만 표시해 보면 위쪽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합니다. 수직 항력을 N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이미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둔 게 가속도를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녀석에 이제 합력을 적어보면, 합력을 적을 때는 이제 벡터 기호 대신에 부호로서 이 방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N 더하기 마이너스 m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수직 항력이, 체중계가 이 사람을 위쪽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보다 커서 이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체중계의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직 항력의 크기가 됩니다. 이 수직 항력의 크기가 이제 결국에 사람이, 이 수직 항력은 체중계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인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이 사람이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체중계를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체중계의 눈금이 달라지니까 체중계의 눈금은 요 수직 항력이거든요. 그래서 체중계의 눈금은 요 녀석을 좌변으로 넘기면요, 자신의 무게인 mg보다 ma만큼 더 늘어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현상을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체중계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의 가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MA에서 A가 0이니까 0은 이렇게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합력이 0이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여기는 아래쪽으로 역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수직 항력 작용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서로 맞닿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얘는 지금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니까요. 관성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이 녀석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이고요. 이 마이너스 MA가 이렇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관성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힘을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은 위쪽으로 작용하니까요. 역시 위쪽을 플러스로 두고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수직 항력은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g가 되겠고요. 그리고 a라는 그 가속도를 나타내는 문자 자체를 크기라고 보면은 요거 관성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m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 항력이 곧 체중계의 눈금이 되기 때문에 수직 항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얘네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보면 이 수직 항력은 자신의 몸무게에다가 ma를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가 누구더라도 체중계의 눈금은 동일하게 관측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얘가 관측을 하든 얘가 관측하든 체중계의 눈금은 자신의 무게에다가 ma를 더한 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 없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가속 좌표계 안에 관측자가 있으면 이제 관성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가속 좌표계 바깥에, 그러니까 관성계에 관측자가 있으면 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관성력 없이 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등속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등속 원운동도 대표적인 가속도 운동이죠. 따라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개 안에 있는 물체는 관성력을 받게 되고요. 그 관성력을 여러분 그 유명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구심력하고 원심력은요, 그 용어 안에 그 힘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구심력은 등속 원운동할 때 합력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원심력은 이게 마이너스 ma가 되니까 구심 가속도와 반대 방향, 즉 구심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 원자예요. 그래서 구심 방향과 먼 방향, 구심 방향과 바깥 방향의 힘이라고 해서 원심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원심력은 역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걸 뭐 자동차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가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자동차도 요 방향이고 사람도 요 방향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는 원운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의 위치는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람은 요 자동차의 중심에 있다가 요 구심과 먼 방향, 원의 중심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린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가 이게 밀린 게 아니고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을 뿐이고요. 요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운동을 위치를 바꿨으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이쪽으로 간 것뿐입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 구심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A인 가속도 운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 자동차라는 그 비관성계 가속 좌표계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구의 중심과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이를 이제 구의 중심과 먼 방향의 힘이라고 해서 원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운동하는 가속 좌표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와 원운동하고 있는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용수철이 연결된 질량 M인 물체가 원운동하는 이 상태를 한번 운동 방정식을 써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등속 원운동을. 따라서 이제 ma 꼴 f를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이렇게 한 것이 이제 ma가 되겠고요. 이때 이 탄성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구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성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 물체가 구심력이라는 합력을 받아서 등속 오는 동안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물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좌표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가속 좌표계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 물체는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분석할 수 있느냐? 얘는 가속 좌표계에 있으니까 그 가상의 힘,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에 의해서 느끼는 가상의 힘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없어집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도 있지만 원심력도 있어서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탄성력은 더 이상 구심력이 아니고요. 그냥 탄성력일 뿐이고요. 이 원심력이 관성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심력은 없고요. 여기다 표시해 줄까요? 이때 원심력은 관성력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없고요. 구심력만 있고요.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심력이 없고 구심력은 탄성력이고 이 탄성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체가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심력이니까 이 구심력하고 뭐 원심력이 같다 이런 표현을 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얘는 구심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탄성력과 이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탄성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교과서에 있는 또 예시를 하나 볼 텐데요. 우주정거장과 인공중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인터스텔라에 봐도 말미에 이제 그 우주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중력을 만든 그런 화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얘를 회전을 계속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요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관성력인 원심력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요 위를 잘 보면 이제 요 바닥이 항상 요 우주정거장의 바깥쪽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심력이 중력하고 크기가 같게끔 회전 속도를 맞춰주면 우리가 중력하고 관성력은 어차피 뭐 우리가 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하고 똑같은 상태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중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우주선도 마찬가지. 인터스텔라에 나온 우주선도 원형이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인공중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중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은 중력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또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력으로 인공중력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운동에 대한 또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뭐 이렇게 막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이해가 되려나?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 화분이 있고요. 이 화분 위에는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 화분이 있고 식물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회전을 시키면 얘를 계속 회전을 시켜서 며칠 동안 놔둬요. 그러면 이 식물이 자라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라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 방향으로 자랄까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 자랄까요? 이게 계속 해보면은 1번 그냥 그대로 자란다. 3번 이거 실험을 해보면 저도 해본 건 아니고요. 해봤다라는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3번 방향으로 식물이 자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요. 중력이. 우리가 원운동을 하고 이 화분 자체는 원운동하는 가속 좌표계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화분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수직 항력도 있는데요. 그걸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마찰력도 있고 뭐 있는데요. 요 두 힘을 합성을 하면 이제 요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는 것으로 느껴요. 요 화분은. 요게 이제 겉보기 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중력인지 이게 관성력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에 이제 중력하고 관성력을 합친 힘을 마치 중력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중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 원심력과 이제 중력의 합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뭐 중력과 이제 관성력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항상 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었다.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 있었다고 하면 물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버스 손잡이인데요.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방식대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 꼴 F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MA 꼴 F로 설명한 다음에 또 방금 했던 방식으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제 관측자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버스는 앞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버스 손잡이가 뒤로 밀리죠. 이게 뭐 급출발할 때 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요 버스 손잡이 자체가 버스의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 운동하고 있네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버스 손잡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 가속 좌표계에서 보면 이 버스 손잡이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이 이제 보는 뉴턴의 이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그 버스 바깥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고요. 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g 중력과 장력이 있어서 이 두 개를 더한 만큼의 합력에 의해서 요 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t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중력 더하기 장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력이 요 방향이 됩니다. 그게 이제 MA하고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합력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보면 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력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f 프라임이 있는데 요 f 프라임이 바로 마이너스 ma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행이동 시켜볼까요? t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쭉쭉 다 이어붙이면 됩니다. t를 평행이동 시킨 거고요. f-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mg 더하기 t 더하기 f- 하면 다시 꼬랑지로 돌아왔죠. 그래서 요 세 힘의 합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요 세 힘이 작용하고, 그러니까 관성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가속 좌표계니까 관성력까지 포함해서 요 세 힘이 작용해서 얘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그 실험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얘를 분석해 보면, 얘는 이제 요 중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 관성력이 합쳐져서 요 방향으로 이제 가상의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력 가속도를 G'이라고 두면, 그러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보다 큰 가상의 중력 가속도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땅이 그냥 요렇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요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버스 손잡이는 요 땅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걸로 또 몇 가지를 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 헬륨 풍선이 달려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헬륨 풍선입니다. 그러니까 헬륨 풍선은 이제 가벼워서 떠 있잖아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요거는 이제 관성력으로 막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방금 분석했던 방식으로 해보면, 중력과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중력 가속도와 요 관성에 의한 가속도, 요 두 개 합친 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이제 중력 가속도 G'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 이 헬륨 풍선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손잡이하고는 반대죠. 손잡이는 그 버스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 헬륨 풍선은 버스의 가속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요 헬륨 풍선은 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관성에 의한 현상은 중력하고 관성력의 그 합력을 구해서 그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중력과 수직인 방향으로 지표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했던 상상이라고 얘기했던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 원리는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요 관성력은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 혹은 중력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등가 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또 철수가 불쌍해지는 설명인데요. 철수가 우주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최첨단 우주선으로 얘가 운동을 하더라도 진동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아주 성능이 뛰어난 우주선이고요. 우주선 안에 이제 철수가 타고 있는데 수평으로 던져진 공을 관찰해요.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제가 철수가 불쌍해지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를 한 대 쳐요. 그래서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을 시킨 상태에서 이 우주선을 출발시킵니다. 출발시켜서 우주 공간 저 멀리로 보내버리고요.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지구 중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주선이 안정적이게 되면 우주선의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팅을 하고 나서 철수를 깨워요. 철수를 깨운 다음에 다시 똑같은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동일한 궤도를 그리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걸 느끼고요. 철수 자기 자신은 평소와 달라진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은 최첨단 우주선이긴 한데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볼 수 없고요. 따라서 이 철수는 자기가 지구에 있는지 혹은 우주에서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과가 중력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성력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현상은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고 중력과 관성력, 가속에 의한 효과는 완벽히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 빛의 휘어짐이라든지 공간의 휘어짐,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요거는 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라는 것이 고전 물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실험으로 계속 밝혀져 왔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또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F = ma 할 때 질량이 있고요. 뉴턴의 제2법칙이죠. 이때 m은 질량이라고 우리가 그냥 배웠죠. 그 뉴턴의 중력 법칙에도 보면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래서 또 질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질량은요, 요 질량은 그 관성 질량이라고 불리는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질량하고 요 질량은요, 중력 질량이라고 불리는 질량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F = ma 할 때 요 관성 질량은요, 얘가 크면 클수록 관성이 커요. 그러니까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로서의 물리량이에요. 근데 반면에 중력 질량은 얘가 크면 클수록 중력, 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지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물리량이에요. 얘는 관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물리량이고 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사실 질량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얘는 기역, 얘는 니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같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기역에 비례하고 중력의 크기는 니언에 비례하는데 기역과 니언이 같다라고 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고전역학에서도 이 두 질량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그 자유낙하 운동도 보면 ma = mg인데요. 사실 이때 그 m 이걸 mi라고 하고 얘를 mg라고 할까요? 그러면 mi는 관성 질량이고요. mg는 중력 질량이기 때문에 중력을 결정짓는 질량이죠.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이 두 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가속도가 항상 중력 가속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개가 이 성질과 이 성질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상쇄되고 중력 가속도는 지표면 근처에서 일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사실 이게 왜 같은지는 어찌 보면은 미스테리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결국에 중력에 의한 효과와 관성에 의한 효과가 같기 때문에요. 그게 구분될 수 없거든요. 이 말은 또 다르게 하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또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가 맞다면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력과 관성력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중력이 또 관성력하고 같기 때문에 관성력은 반작용력이 없잖아요. 가짜 힘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아예 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아직은 뭐 표준은 아니고요. 저도 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가 결국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은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등가 원리가 요런 것이다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 시공간의 휘어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인 중력 렌즈와 그리고 그 블랙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